빨리 맥박이 약해!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가...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연명 치료 시 월 비용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분은 현재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연명 치료를 지속할 경우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자분, 그래도 환자분은 아직... 일단 이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상태 변화가 없으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사에게 인사를 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그는 멈춰섰다. 901호실 병실 문이 보였다. 그 안에는 자신을 낳고 키운 아버지가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민호의 손이 문손잡이로 향했다가 멈췄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를 봐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손을 잡으면 되나? 말을 걸면 되나? 무슨 말을? 결국 민호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복도 끝 벤치로 걸어가 주저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박진수, 68세, 중견 건설사 대륜건설의 회장이자 업계에서 냉혈한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사람. 그가 사흘 전 교통사고로 이곳에 실려온 이후 병실을 찾은 사람은 장남 박민호 단 한 명뿐이었다. 그나마도 병실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 간호사 한 명이 병실에서 나와 민호를 발견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시긴 한데 혹시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이라도 좀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요. 그래도 가족분이시잖아요. 손이라도 한번. 죄송합니다만 저는 곧 회사로 가봐야 해서요. 사실이 아니었다. 회의는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의 비겁함에서 간호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말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다시 서류를 꺼내 들었다. 회사 이사회 소집 통지서.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병실 문이 보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박수진이었다. 오빠,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아버지는 어때?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 오빠, 내가 도착하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회사 일도 그렇고. 와서 얘기하자.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동생도 자신처럼 혼란스러운 것이다. 통화를 끄는 민호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는 자신을 낳고 키운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박진수는 민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따뜻한 말을 거의 건넨 적이 없었다. 칭찬 대신 더 높은 기준을, 격려 대신 차가운 침묵을 주었다. 민호가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래라는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민호도 기억했다. 그 글의 뒤에 있던 아버지의 눈빛을, 무언가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 표정을.
어쩌면 아버지도 자신처럼 서툴렀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느 순간부터 민호는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췄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도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도 포기했다. 그냥 살아갔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인지 아버지의 삶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을. 간호사가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한 경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저기, 실례지만 환자분 면회 한번 안 가보시겠어요? 민호는 대답하려다가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곁에 계셔주시면 돼요. 손 잡아주시고 그것만으로도 환자분은 느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간호사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았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이 사람은 곧 저 문을 열 것이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민호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수진이 오려면 아직 1시간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병원 안에서는 피울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2월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갔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다.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잡았던 것처럼.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병실 안이 보였다.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은 채. 민호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창백했다. 주름이 깊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에 손을 뻗었다. 차가웠다. 민호는 그 손을 감쌌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대답은 없었다. 기계음만 계속 울릴 뿐.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서둘러 아버지 손을 놓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오빠의 붉은 눈을 보았다. 오빠. 왔구나. 수진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네. 민호와 수진은 말없이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10년 만에 만난 남매였지만 지금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이었다. 박수진이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났다. 남매는 병실에서 나와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그들은 각자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오빠, 아버지 손잡고 있었지? 수진이 먼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으로.
제대로 잡아봤어. 어땠어? 차가웠어. 그런데 이상하게 놓기 싫더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가 휴지를 건넸다. 우리 참 이상하다, 그치? 평생 멀어져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오빠, 근데 우리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다. 회사 얘기? 그것도 있고, 아버지 자산 정리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생각은 했어. 근데 말 꺼내기가.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싶고.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일단 이거 봐. 회사 이사회에서 받은 거야. 서류를 펼치자 복잡한 숫자들이 나왔다. 수진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회사 지분시가 약 400억, 부동산 300억, 예금 및 주식이 100억, 총 800억? 대략? 정확한 건 회계법인에서 평가 중이야. 수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80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면 각자 400억씩 세금 내고 나면 좀 줄겠지만 수진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오빠, 나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재산 계산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똑같아. 근데 수진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 회사 이사들, 친척들.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우리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아버지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걸 원하셨을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잖아. 현실적인 것도 챙기라고 하시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그래도 오빠, 우리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아버지가 혹시 깨어나실 수도 있잖아. 5%래. 의사가 5%도 가능성이야. 민호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 일단 기다려보자. 일주일. 응. 다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테리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솔직히 나 아버지한테 화났었거든. 나도 의대 안 간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잖아. 그게 정말 힘들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억해. 넌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버지는 너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지. 응. 밥 달라고 해도 물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나중에는 내가 먼저 말 안 하게 됐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오빠, 이상한 게 나 그때 아버지가 미웠는데 지금은 그냥 슬퍼. 슬퍼? 응. 아버지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 딸이 자기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외면하신 거 아닐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셨어. 화가 나도 슬퍼도 사랑해도 그냥 침묵하시거나 화내시거나 둘 중 하나였어. 맞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들어봤어. 미안하다도 고맙다도.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오빠,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우릴 사랑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특히 오늘 아버지 손 잡으면서 느꼈어.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것하고 우리도 외로웠고 응. 긴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서재에. 유언장 찾으러? 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 것 같거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병실로 올라가기 전 수진이 민호를 붙잡았다. 오빠,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뭐가? 그냥 다. 오해했던 것도, 멀리 있었던 것도, 화냈던 것도. 민호는 동생을 안았다. 같이 하자. 아버지 깨어나시면. 응. 그들은 병실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외로운 노인.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민호와 수지는 아버지 양쪽에 섰다. 그리고 각자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곧 다시 올게요. 집에 갔다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매는 확신했다. 아버지가 들으실 거라고, 느끼실 거라고. 그들은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답을 찾으러. 다음 날 오전, 박수진은 아버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강남구 대치동, 30년 된 아파트 단지. 민호도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수지는 망설였다. 어머니 기일로 해볼까? 아니면 아버지 생일? 그녀는 어머니 기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묵은 공기가 코를 찔렀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살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다. TV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왔어? 응. 오빠도. 민호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변한 게 없네. 응. 10년 전 그대로야. 그들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책장 가득 쌓인 건설 관련 서적들이 보였다. 금고부터 찾아볼까? 민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30분을 찾아 헤맨 끝에 민호가 책장 한쪽을 당기자 벽이 열렸다. 숨겨진 공간. 그 안에 검은색 금고가 있었다. 여기 있었네. 전자식 비밀번호 입력기. 6자리 숫자. 뭘로 해볼까? 민호가 어머니 기일을 입력했다. 빨간 불. 틀렸다. 수진이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역시 틀렸다. 민호 생일도 회사 설립일도 아버지 생일도 모두 틀렸다. 이러다 잠길 것 같은데.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금고 전문가 불러야겠어. 1시간 후 전문가가 도착해서 금고를 열었다.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대금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문가를 배웅했다. 수지는 금고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류 뭉치들, 노트 몇 권, USB 하나. 민호가 돌아와 함께 내용물을 꺼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 수십 명의 이름과 학교,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민호는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철수.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 친구 집이 가난해서 고3 때 힘들었는데. 설마 아버지가? 수진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채무 변제 내역. 협력사 이름들이 빼곡했다. 대신건설 5억. 명성철강 3억.
총액이 100억이 넘었다. 왜 아버지가 협력사 채무를? 민호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메모였다. 아버지의 필체, 대신건설 김 사장, 둘째 아들 백혈병, 치료비 3억 대납, 대금 지급 3개월 지연하되 회사 유동성 확보 후 즉시 지급, 회생 가능, 포기하지 않게. 민호는 숨이 막혔다. 다음 장을 넘겼다. 명성철강 박 사장, 화재 사고로 공장 일부 소실, 복구 비용 지원 필요, 대금 지연하되 대신 복구업체 소개 및 보험 처리 지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더 많은 기록들. 오빠,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사람들을 도우신 거야. 우리 몰래. 민호는 계속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다. 민호, 수진명의 자산. 파일을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 증서가 나왔다.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아파트 1채, 민호명의 30억, 수진명의 30억. 이게 수진이 통장 사본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이걸 준비하셨어. 민호는 금고를 더 뒤졌다. 맨 밑에 USB와 편지 봉투. 봉투에는 민호,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아버지의 손글씨. 민호,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알고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들어주지도 못했다. 안아주지 못했고, 칭찬하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민호야, 내가 8살 때를 기억하느냐? 할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던 것을. 그때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밀린 월급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협력사 사장들이 힘들어하면 내 돈으로 도왔다. 직원 자녀들이 학비가 없으면 내가 됐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식들에게는 소홀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아, 내가 의대를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는 1년 동안 너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의 꿈을 짓밟으려 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금고 안에 있는 너희 명의 자산은 내가 10년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회사는 팔아도 좋다. 내 인생이었지만 너희 인생일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회사 직원들과 협력사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하지 못한 말. 아버지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수지는 이미 울고 있었다. 오빠,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수진이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USB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음성 녹음 파일. 1년 전. 민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 수진아. 아버지 목소리 잘 들리니? 너희가 어렸을 때 나는 너희에게 차가운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매일 밤 너희 방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것을, 잘 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야, 너는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가혹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차갑게 대했다.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수진아, 너는 강한 아이였다. 아버지한테 맞서고 내 길을 갔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말하지 못했다. 너희를 사랑한다.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 생각했다. 아버지는 서툴렀다. 용서해다오.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족 사진이 있었다.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 민호 8세, 수진 5세.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병원 가자. 지금? 응. 지금 당장.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손에는 편지와 USB를.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민호와 수지는 말이 없었다.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있었다. 오빠.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할아버지 회사 부도 났을 때 일 오빠 기억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내가 8살 때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편지에 쓰셨잖아. 직원분이 돌아가셨다고. 민호는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공장이었어. 할아버지 공장.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갔었어. 그날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무슨 일이었어? 돈 달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아저씨는 울면서 애들 학비가 없다고 했어. 그리고 민호는 말을 멈췄다. 한 아저씨가 옥상으로 올라갔어. 아버지가 내 눈을 가리셨는데 나는 봤어. 손가락 사이로. 수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신 거구나. 응. 사람들을 안 버리시려고. 누구도 그런 선택 안 하게.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다. 901호실 앞. 민호가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수진이 먼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민호도 반대편으로 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편지 읽었어요. 금고에 있던 거 다 봤어요. 민호는 목이 메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수진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버지, 저 의대 안 간 거요. 사실 아버지가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 읽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 손 위로. 1년 동안 말 안 하셨던 거.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당신 자신한테 화나셨던 거죠? 제 꿈을 존중 못 해드린 것 때문에. 민호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이 사진 매일 보셨다면서요? 우리도 봤어요. 뒷면에 쓰신 글도. 그는 사진을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희도 그래요, 아버지.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릴 텐데. 그들은 한참을 아버지 곁에 있었다. 말을 걸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다.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사 부회장이었다. 네, 부회장님. 민호 씨, 협력사 대표들이 회장님 병문안 오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민호는 수진을 돌아보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에 오시라고 하세요. 한 분씩?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호는 부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협력사분들 대금 늦춰주신 거 부회장님은 아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았습니다. 민호 씨, 그럼 왜? 회장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해받으시는데 왜 설명을 안 하시나 싶어서.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회장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지나치셨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협력사분들 중에는 실제로 오해하고 원망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호는 놀랐다. 부회장이 계속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시라고. 협력사분들이 억울해 하신다고. 그런데 회장님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끝까지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회장님을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민호는 침묵했다. 부회장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으셨습니다. 소통에 서툴렀고 때로는 그 서툼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통화를 끊고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다. 아버지도 실수를 하신 분이셨대. 무슨? 민호는 부회장과의 대화를 전했다. 수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렇구나. 아버지도 사람이셨으니까. 응. 완벽한 사람은 없어.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니까.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오전 민호는 회사에 들렀다.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부회장이 민호를 보고 일어섰다. 민호 씨, 어서 오십시오.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 온 서류를 펼쳤다.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온 기록들이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주목했다. 아버지가 협력사들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한 이유입니다. 민호는 한 장씩 설명했다. 대신건설 김영호 사장의 아들, 명성철강 박철수 사장의 화재 사고.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런데 한 이사가 말했다. 회장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지만 소통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실수였습니다.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도 사람이셨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버지가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서툰 방식으로,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후에 협력사 대표들이 병원에 왔다. 김영호,
박철수, 이상훈, 그리고 몇몇 대표들. 민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록을 보여줬다. 대표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니. 김영호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상훈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는 2년 동안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밤잠 못 이루면서 대금은 언제 주시나 기다렸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이 저를 돕고 싶으셨다면 왜 한마디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요? 이런 이유로 대금을 늦추니 이해해달라고. 그랬으면 저도 편하게 기다렸을 텐데.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상훈의 말이 맞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서툴렀습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회장님이 나쁜 분은 아니셨다는 거. 하지만 완벽한 분도 아니셨어요. 다른 대표들도 각자의 마음을 나눴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그들은 한 명씩 병실에 들어가 박진수에게 인사를 올렸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말씀을 해주세요. 조용한 농담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표들이 떠나고 민호와 수진만 남았다. 오빠, 아버지, 완벽하지 않으셨구나. 응,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니까.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읽었다. 사고 전날의 기록. 2월 7일. 김철수 아들 대학 합격. 축하금 전달 예정. 내일 오전 10시. 요즘 너무 피곤하다. 어젯밤도 잠을 못 잤다. 하지만 괜찮다. 민호와 수진이 잘 크고 있으니. 민호는 다음날 기록도 읽었다. 2월 8일. 오늘 김철수네 가야 한다. 피곤하지만 아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다. 한 번쯤 쉬고 싶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가야 한다. 마지막 줄이 있었다. 민호에게 전화할까 했다. 요즘 어떠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또 못했다. 언제쯤 자연스럽게 전화할 수 있을까? 민호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고 조사 보고서를 펼쳤다. 사고 일시 2월 8일 오전 10시 32분 사고 원인 졸음운전으로 추정.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있었다. 운전자가 고개를 떨어뜨리다가 중앙선을 침범. 사고 5초 전 음성 녹음. 이 아이만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민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날도 누군가를 위해 가시는 길이었죠. 피곤하신데도.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항상 그러셨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시고 당신은 나중에. 민호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아들 때문에.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병원에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1시간 후 김철수가 아들과 함께 왔다. 21살 청년은 서울대 공대 배지를 달고 있었다. 회장님. 김철수가 병상 앞에 섰다. 저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제 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이 어느 재단에서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청년이 깊게 절을 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민호가 김철수에게 물었다. 아저씨, 2월 8일에 아버지랑 만나기로 하셨죠? 네. 축하금 전달하신다고. 제가 시간 맞추기 힘들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김철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사로 가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으세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고,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지는 아버지 곁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게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하지만 아버지처럼은 안 할게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말을 할 거예요. 소통할 거예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방식도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아버지 실수에서 배운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호는 아버지 곁에서 신문을 읽어주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계속 자극을 주라고.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아버지, 오늘 회사 주가가 올랐대요. 부회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그때였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미세하게 변했다. 민호가 모니터를 보았다. 평소와 조금 달랐다. 아버지, 박진수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달려왔다. 박진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수진도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반응하셨어. 그들은 아버지를 주시했다. 박진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조금. 아버지, 들리세요?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박진수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오빠, 아버지가 내 손 쥐셨어. 의사가 다시 확인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민호는 가족 사진을 아버지 눈앞에 가져다 댔다. 아버지, 이 사진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박진수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사진을 보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 우리 다시 이렇게 돼요. 함께 웃는 가족으로.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수진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버지, 우세요? 우리 목소리 들리시죠?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고개를 끄덕이려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가 말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응하고 계십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박진수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손가락 움직임, 눈꺼풀 떨림, 가끔씩 흐르는 눈물. 민호와 수지는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계속 말을 걸었다. 아버지, 오늘 협력사 대표님들이 문안 인사 보내셨어요. 부회장님이 회사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 재단 이름 정했어요. 박진수 장학재단.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박진수는 작은 반응을 보였다.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심박수가 변하거나. 이틀째 되는 날 민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로펌 나와서 재단 일 할 거예요.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가락이 민호의 손을 쥐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결정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시 쥐었다. 그렇다는 신호 같았다.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같이 할 거예요. 재단 일. 역시 손가락이 움직였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놀라 외쳤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눈 떠셨어요. 민호와 수진이 잠에서 깨어 침대로 달려갔다. 박진수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떴다. 의사가 왔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박진수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의사를 보는 것 같았다.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세요? 손가락이 움직였다. 훌륭합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박진수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며 민호와 수진을 찾았다. 아버지. 민호가 다가갔다. 박진수의 눈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사랑. 아버지, 저희예요. 민호, 수진. 수진도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다 알아요. 편지 읽었어요. 녹음도 들었어요. 박진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다. 아직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계속 입술을 움직였다. 민호가 귀를 가까이 댔다. 바람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괜찮아요. 미안할 것 없어요. 박진수의 손이 민호의 머리 쪽으로 움직였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자 아버지의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짧게,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수진도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아버지, 사랑해요. 박진수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그 두 글자를 내뱉고 박진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다. 잠드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다음 며칠간 박진수는 조금씩 나아졌다.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어려웠다. 가끔 한두 마디만 간신히 할 수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뇌 손상이 있어서 언어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박진수는 말 대신 눈빛과 손길로 소통했다. 민호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손가락을 한번 쥐었다. 수진이 저희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눈물을 흘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박진수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단어들. 맙다, 사랑, 민호와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버지와 함께 재활치료를 하고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오늘 재단 첫 장학생 선발했어요. 민호가 사진을 보여줬다. 10명이에요. 모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 우리가 이어갈게요.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학생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소통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혼자 짊어지지 않을 거예요. 박진수가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그날 오후 협력사 대표들이 문안을 왔다. 김영호, 박철수, 이상훈. 회장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전에 좀 서운한 말씀 드렸었죠.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상훈이 그 손을 잡았다.
아, 박진수가 힘겹게 말했다. 네, 가, 미, 안. 이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호는 법복을 벗고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수진도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돌아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오빠, 올해 장학생 3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말없이 사랑한 사람, 박진수를 기리며 그 아래 아버지의 편지 한 구절.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하지 못한 말.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요양병원이었다. 네, 여보세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오늘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어요. 정말요? 네.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빨리 오시면. 민호는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걸으셨대. 진짜? 그들은 서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박진수는 재활치료실에서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민호와 수진이 달려갔다. 박진수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도 많이 나아졌다. 아직 더듬거리지만 짧은 문장은 할 수 있었다. 너희 왔구나. 아버지, 걷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휴게실로 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아버지, 재단일 잘 되고 있어요. 좋구나. 박진수가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너희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아버지가 시작하셨잖아요. 나는 서툴렀어. 너희는 잘하고 있어.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성묘 가요. 엄마 산소에.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너희 엄마한테 할 말이 많아. 무슨 말씀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키웠다고 말할 거야. 민호가 웃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가끔은 울면서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말했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고맙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너무 자주 오지 마. 너희도 일이 있잖아. 괜찮아요. 우리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박진수가 민호와 수진을 한 명씩 안았다. 서툴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사랑한다. 박진수가 또박또박 말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들은 병원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리 잘하고 있어. 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셔. 응. 이제는 1년 후. 박진수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박진수 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단상에 박진수가 섰다. 민호와 수진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1년 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상처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 자녀들이 제 잘못을 고쳤습니다. 이 재단은 소통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 아들 민호, 딸 수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진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희를 사랑한다.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일 말할 것이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민호와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객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 셋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박진수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영희야, 나왔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근데 우리 다시 시작했어. 진짜 가족으로. 민호와 수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보고 있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거.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박진수가 두 자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네, 아버지. 그들은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함께 가족으로.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다.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5년 후 박진수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되었다. 민호는 재단 이사장으로, 수진은 재무이사로 일했다. 박진수는 명예이사장으로 가끔 재단을 방문했다. 어느 날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찾아왔다. 회장님, 저 김민준이에요. 5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아, 민준이. 어서 와. 지금은 뭐하니?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청년이 봉투를 내밀었다. 받으신 장학금 조금씩 갚으려고요. 박진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건 갚는 게 아니야.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줘. 내가 받은 만큼. 그게 진짜 갚는 거야.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청년이 떠나고 민호가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행복해. 박진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구나. 네, 아버지. 크게 자라고 있어요. 수진이 차를 가져왔다. 아버지, 차 드세요. 고맙다. 박진수가 차를 마시며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가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침묵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침묵 뒤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랑은 때로 서툴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도 진심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십시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행운이 전달되도록 두 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